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음악, 특히 약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대중음악은 당대 사회를 비추는 시대의 거울로서 대중과 함께 격동의 시기를 걸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과 정서, 그리고 역사를 관통해온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첫 음반은 1907년 조선 노래를 녹음한 미국 콜롬비아 레코드의 유성기 음반이었는데요. 그 후 한국의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는 나라 잃은 슬픔이 가득했던 일제강점기입니다. 대중음악 초창기였던 1920년대, 당시 주류음악은 단순히 유행가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흔히 뽕짝이라고 부르는 장르입니다. 1945년 8월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해방의 기쁨은 대중음악을 통해 퍼져나갔고, 이렇게 광복을 노래한 가요를 해방가요라고 불렀습니다. 첫 해방가요의 제목은 사대문을 열어라입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음악가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에 놓입니다. 원래 한반도의 음반 시스템을 장악했던 일본의 자본과 기술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덩달아 음반 생산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음악의 힘은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이 땅에 약 30만의 미군이 주둔하자 한국 가요계에는 특이한 대중음악 시장이 생겨납니다. 일명 미 8군 무대입니다. 주한미군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들을 위한 위문 공연의 규모도 커진 것인데요. 2억 마리 먼 땅에서 고생하는 미군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미국은 한반도로 미국 위문협회 공연단을 보냈습니다. 이 공연단에는 마릴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초대형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매번 공연으로 오는 것은 무리였겠죠. 결국 미 8군 쇼 무대에는 한국의 실력파 연예인들이 올라섭니다. 이때 미 8군 무대를 위해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공급해주는 용역업체, 일종의 연예기획사들이 소속들이 생겨납니다. 미 8군 무대를 향한 음악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자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음악 전문가를 파견했고, 이들은 엄격한 오디션을 이어갔습니다. 철저히 실력으로 심사되어 오르는 미 8군 쇼 무대, 그 위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쇼단의 간절함은 매일 밤까지 이어진 연습량에 비례했습니다. 전쟁 후 보릿고개를 겪고 있던 한국 음악인들에게 미 8군 쇼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자 희망의 무대였습니다. 미군들은 음악인 예술가들을 각별히 존경하고 대우해 주었고, 꽤나 짭짤한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의 음악인들은 치열하게 실력을 연마했고, 미 8군 쇼 무대 위에는 언제나 미국 본토의 최신 팝이 다양한 장르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좋은 시절은 막을 내립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해 주한미군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자연스레 미 8군 쇼 무대 또한 축소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 8군 쇼가 한국 대중문화계에 미친 영향은 굉장했습니다. 미 8군 무대에서 새로운 예술적 감성을 흡수한 음악인들은 이제 일반 무대에서 대중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대중음악의 특징은 지금껏 주류였던 트로트 대신 미국식 스탠다드 팝이 활기를 띈 점입니다. 특히 1961년 한명숙이 부른 팝 스타일 가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LP를 통해 히트를 쳤는데요. 물론 트로트의 영향력도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한국 대중가요의 전성기를 구가한 미 8군 출신 음악인에는 현인, 패티김, 윤복희, 현미, 신중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음악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 감상실 또는 음악 다방인데요. 이곳에서 DJ는 대중에게 음악을 해설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 시대 사람들은 공적인 공간에 주로 모여 음악을 함께 감상했기 때문에 60년대와 70년대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음악 감상실이란 음악 취향을 공유하는 사교의 장이자 특별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매개는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극장이나 클럽 같은 무대와 카세트와 레코드 같은 음반, TV와 라디오 같은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과 음악을 연결하는 쇼 단장과 음반 제작자, 음악 감상실의 DJ, TV쇼 PD의 중계 속에서 미국식 소울, 록, 포크라는 장르의 한국어를 입힌 창의적인 음악들이 위대한 탄생을 시작합니다. 1970년대는 다양한 장르와 대형 가수들이 나타나 가요계를 풍요롭게 채워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음악 감상실에서 출발한 포크송의 인기가 대중에게 확장되는데요. 잔잔한 통기타 반주와 순수한 노랫말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있었죠. 결국 포크송은 트로트와 스탠더드 팝을 밀어내며 가요계의 위상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청년 문화의 기운에 힘입어 록음악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1974년 록밴드 신중현과 엽전들이 부른 미인은 그들을 젊은이들의 우상이자 스타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시대 눈부시게 급성장하는 대도시에서 포크송과 록이 청년층 중심으로 급상승하자 자연스레 트로트는 다소 정체된 시골 사람들의 취향을 내포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1972년 남진이 불러 크게 히트한 님과 함께가 있는데요. 이 시기부터 트로트 히트곡은 주로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신 정권 말기에 이르는 1975년 청년 문화의 양대 산맥인 포크와 록의 기세는 권위주의 정권하에 너무 일찍 꺾이게 됩니다. 가요 정화운동으로 시작된 탄압은 대마초 사건으로 이어졌고 상당수의 대중가수 활동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향으로 흩어진 음악인들은 또다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가기 시작합니다. 민주화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 1980년대, 때는 다양한 장르와 실력파 뮤지션이 등장한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의 가요계는 조용필에서 시작되는데요. 명불허전 슈퍼스타의 위치를 지킨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를 시작으로 대중가요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조용필의 곡은 스탠다드 팝 선율에 록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음악이었는데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같은 당대 히트곡들 역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화려함과 섬세함을 녹인 음악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는 언더그라운드였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과 같은 노래들이 있었는데요. 1988년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이 히트를 치면서 이제 발라드가 가요계의 새로운 주류로 등극합니다. 중세 유럽의 민중 속에서 전승된 발라드는 점차 이야기를 담은 형태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발라드는 사랑을 표현하는 서정적인 가사와 빠르지 않은 리듬을 가진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정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신승훈의 미소 속에 미친 그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컬러 TV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시각적 요소를 충족하는 댄스 음악이 열풍을 일으키는데요. 나미의 빙글빙글이나 김한선, 박남정 등의 히트곡으로 댄스 음악이 주류에 안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87년 데뷔한 3인조 남성 그룹 소방차는 댄스 음악을 하는 아이돌 그룹 형태를 정착시킨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포크 음악은 주로 TV를 떠난 언더그라운드에서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모색했는데요. TV의 힘을 빌리지도 않은 록그룹 들국화의 노래가 뜨거운 인기로 음반 판매 30만 장의 기록을 달성합니다. 이렇게 한국 음악계에 언더그라운드와 록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들국화의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에 이어 부활, 신화이 등의 헤비메탈 그룹이 입지를 다져갑니다. 이러한 언더음악의 성장은 매체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1970년대 카세트 테이프의 시대를 지나 1980년대에는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 일명 워크맨이 보급됩니다. 워크맨의 존재는 청소년들이 혼자 음악을 듣는 문화를 자연스레 확장시켰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토대로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자 대중음악계에도 특별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정치적인 검열이 흐릿해지자 원래 대학가나 운동권에서 불리던 민중가요가 대중음악의 테두리 안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만개한 민중가요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음악으로 표현의 자유를 펼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에 열광하는 대중과 앨범 100만 장 이상 판매 기록이 유례없이 이어지던 시대, 대중음악의 황금기가 열린 1990년대입니다. 가파른 경제성장은 대중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했고, 경제적 풍요는 곧 대중문화 소비로 이어집니다. 1970년대생 청년들은 새로운 욕망을 찾고 또 발산하면서 신세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는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1992년 발표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은 혁명이라 불렸고, 앨범을 발표하는 족족 밀리언셀러를 기록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미국 대중문화를 가장 한국적으로 해석한 그룹이었는데요.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과 엔지니어링에 이르는 제작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난 알아요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랩과 힙합의 존재는 신세대의 취향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이후 이현도나 진우션 등 수많은 가수들이 한국형 힙합을 들고 등장합니다. 또한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구축한 시스템 속에서 H.O.T, S.E.S, 핑클, 잭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합니다. 영어 가사와 댄스 음악,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기획을 바탕으로 H.O.T가 해외에 진출하는데요. 여기에서 K-팝과 한류라는 용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후 대중음악 파격성의 위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G.O.D의 어머님께와 같이 서정적인 댄스 음악의 양상이 보이기도 했으며, 임창정, 조성모 등의 가수를 통해 순정적인 발라드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는 동안 TV 중심의 대중음악에선 댄스 음악과 발라드라는 양대 장르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초고속 성장의 막을 내린 2000년대, 감성적인 락 발라드로 대중을 사로잡은 버즈와 애절한 감성을 호소하는 SG 워너비 등의 R&B 가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라드의 시대는 곧 댄스 음악의 시대로 교체되었고,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자 보아, 동방신기처럼 해외를 적극 공략하는 가수들이 등장합니다. 기획사는 동아시아 멤버 영입이나 연습생 외국어 교육을 통해 가수들이 세계 시장에서 돋보일 전력을 강화했죠. 그렇게 K-팝 세대는
빅뱅,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을 지나 해외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SNS 세대로 진입합니다. 한국형 아이돌의 음악은 한마디로 보는 음악이 됩니다. 대형 기획사의 체계적인 제작 시스템, 화려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아이돌 콘텐츠는 특히 유튜브 영상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2012년 신종 한류 스타로 급부상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코믹하고 신선한 뮤직비디오로 세계를 홀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얻고 역으로 국내 팬덤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세계 변방에 있던 K-팝은 이제 BTS와 블랙핑크를 필두로 세계 주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색깔을 지닌 통합예술, K-팝의 쾌거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시대를 켜켜이 품은 한국 대중음악 100년의 역사, 대한민국의 숱한 이야기를 노래한 수많은 뮤지션과 음악으로 희망과 위로를 나눈 대중이 함께 걸어온 길, 우리는 지금도 그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